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혹시 최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올랐네?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매일 중동 전쟁 소식이 나오고 국제 유가가 출렁거린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정부의 숨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 제품 최고 가격 동결이라는 건데요. 벌써 세 번째 동결이에요. 그런데 이 동결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금리도 덩달아 높은 채로 묶여있는 현실까지 말이죠. 오늘 이 모든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더. CJ올리브영이 지방에 1,238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한 매장 확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된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세 번째로 동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연속 세 번째 동결이에요. 먼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설정하는 일종의 주유소, 기름값 상한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전세 가상 한제처럼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팔 때 이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규제인 거죠. 이 제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도입됐어요. 당시 아랍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4배나 뛰었거든요. 그때의 충격이 워낙 커서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에 만든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산업부가 동결 이후로 공식 언급한 게 중동 불확실성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부가 이 단어를 쓴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중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작년 10월부터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이란까지 개입하면서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졌어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란 남쪽에 있는 이 해협은 폭이 겨우 33km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1%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1,700만 배럴이에요. 이걸 한국으로 비유하면 부산항을 통해서 전국 물류의 20%가 들어오는데 부산 앞바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은 배가 다니고 있지만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모든 물건 값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실제로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을 때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5 넘게 뛰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유가가 출렁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최고 가격을 동결한 겁니다. 만약 지금 최고 가격을 내린다면 나중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정유사들이 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올린다면 지금도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들한테 추가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결이라는 중간 지점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동결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보면 싱가포르 현물 가격과 환율, 정제 마진, 유통 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월 15일에 발표해요. 그런데 만약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간다면 현재 $80 초반 수준에서 $20 이상 오르는 거니까 아무리 정부가 버티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지만 $100 돌파는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1단계는 주유소 기름값이에요. 당장은 최고 가격 동결 덕분에 큰 폭 상승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2단계로 가면 물류비 상승이 시작돼요. 택배, 화물, 운송비가 오르면서 3단계로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한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중에서도 중동 의존도가 70% 이상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들어오는 기름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구조인 겁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석유 비축량을 점검하고 있고 필요하면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약 96일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IEA 권장 기준인 90일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미국 셰일오일, 남미 산유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서 당분간은 중동 리스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올해 말까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현재의 불안정한 균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지금의 석유 제품 최고 가격 동결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황이 워낙 불확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부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 중동 리스크 이야기했는데 이 파장이 미국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금리를 내릴 예정이었는데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새로운 복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먼저 패드의 원래 시나리오를 보면요. 작년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 9%대까지 치솟았었잖아요. 그래서 패드가 금리를 5%대까지 확 올렸고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다 하면서 올해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끈끈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집세,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들이 쉽게 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문제일까요? 물건값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하면 공장을 더 지으면 되고 자동차가 부족하면 생산량을 늘리면 되죠. 그런데 서비스는 다릅니다. 간병인, 요리사, 교사 같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공급을 늘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오른 임금은 다시 내리기도 어렵고요.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져요. 실업률이 여전히 3%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보다 일손이 필요한 곳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서비스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뭐가 벌어지냐면 모든 물건의 운송비가 올라가죠. 트럭 기름값, 배송비, 택배비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패드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금리를 내리고 싶은 이유는 분명해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너무 위축되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어려워지고 개인들도 대출받아서 집이나 차를 사기 부담스러워지죠. 실제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꽤 얼어붙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1970년대 미국이 그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졌다고 금리를 성급하게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아서 결국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요. 현재 패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고 일부 위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중론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한국과 직접 연결되느냐? 바로 한미 금리차 때문이에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이고 한국 기준금리가 3.5%예요.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만약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돈을 넣으면 3%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데 미국에 넣으면 5% 이상 받을 수 있네?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원화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돼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품 가격이 비싸지고 그게 다시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한미 금리차예요. 물론 국내 물가나 경기 상황도 중요하지만 환율 안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생활에 직접 와닿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출이자가 당분간 높은 채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대하셨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금리가 1%포인트 차이 날 때 연간 이자 부담이 300만 원 달라져요. 월로 따지면 25만 원 차이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또
또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해외여행 비용도 비싸지고 해외 직구할 때도 부담이 커져요. 아이폰이나 명품백 같은 수입품 가격도 올라가고요. 전문가들 전망을 종합해보면 원래 올해 2분기부터 패드가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제는 3분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용 총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대외 여건이라는 게 바로 패드의 통화 정책과 중동 리스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첫 번째 뉴스에서 다뤘던 중동 불확실성이 미국 통화 정책을 흔들고 그게 다시 한국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는 완벽한 도미노 구조인 거예요. 이래서 경제를 공부할 때 글로벌 연결성을 강조하는 거죠.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 여러분의 대출 이자율까지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두 개 뉴스가 다소 무거웠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CJ올리브영이 비수도권에 올해 1,23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예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매장 좀 늘리는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보면요. 올해 올리브영이 신규 출점하거나 대대적으로 리뉴얼할 100평 이상 대형 매장이 총 78개인데 이 중 43개가 비수도권에 들어가요. 55% 정도죠. 부산 해운대, 제주 신제주, 경주 황리당일 같은 관광 거점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글로벌 특화 매장을 만들고요. 경상, 전라, 충청권의 주요 구도심이나 신도시에는 타운 매장이라는 대형 거점 매장을 집중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타운 매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지역의 뷰티 문화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올리브영이 대전 둔산점에 타운 매장을 열었을 때 매장 오픈 직후 6개월간 그 상권 전체의 유동인구가 25% 늘었어요. 하나의 매장이 상권 전체를 살린 셈이죠. 이런 현상을 유통업계에서는 앵커 효과라고 불러요. 큰 배가 닻을 내리면 주변에 작은 배들이 모여들듯이 대형 매장 하나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 서면 타운 매장 주변에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같은 뷰티 관련 업종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왜 올리브영이 갑자기 지방에 이렇게 투자를 늘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K-뷰티의 글로벌 인기예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여행 패턴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울, 그중에서도 명동이나 강남에만 집중됐다면 이제는 부산, 제주, 경주, 전주 같은 지방 도시로도 많이 가거든요. 실제 숫자를 보면 올리브영의 경남, 충북, 울산 매장에서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했어요. 120%라는 건 2배 이상 늘었다는 뜻이죠.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외 지역에서도 K-뷰티 쇼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예요.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지방에 사는 분들도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이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화장품은 직접 발라보고 색깔도 확인하고 상담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올리브영 내부 데이터를 보면 대형 매장이 들어간 지역의 매출이 평균 4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이는 잠재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강릉에 타운 매장이 들어선 후 6개월간 매장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거든요. 세 번째는 물류 효율성이에요. 올리브영이 경산물류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은 24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해졌어요. 올해 안에는 제주도민을 위한 전용 배송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방에 살면 배송이 느리고 비싸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합니다. 올해 비수도권에서만 6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에요. 올리브영 타운 매장 한 곳의 평균 고용 규모가 55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매장 하나당 55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입니다. 단순한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뷰티 컨설턴트라는 전문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어요. 올해 1월에 신설된 이 직무는 고객에게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역할인데 정규직 전환 기회도 있고 사내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특히 잡포스팅이라는 사내 공모 제도가 흥미로워요. 직원들이 원하는 직무나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부산에서 일하던 직원이
서울 본사 기획팀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공모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방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올리브영의 글로벌 전략이에요. 단순히 국내 매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국을 K뷰티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경주에서도 진짜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경주 황리당일에 있는 올리브영 경주 황남점은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단순히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의 배경에는 K뷰티 산업의 성장세가 있어요. 2023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1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예요.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에서의 K뷰티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 열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요. 우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가지 않아도 대형 올리브영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요. 배송 서비스도 빨라지니까 온라인 쇼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고요.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뷰티 관련 전공을 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방에서도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뷰티 컨설턴트 같은 새로운 직무는 향후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 같아요. 대형 매장이 유동인구를 끌어오면 주변 카페, 음식점, 패션 매장들도 덩달아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타운 매장이 들어선 지역들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올리브영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유통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롯데마트, 이마트, GS25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비수도권 투자를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는 한국 경제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또한 K뷰티 산업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단순히 제품을 해외로 파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뷰티 투어리즘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인 거죠. CJ 올리브영 관계자도 비수도권 투자 확대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K뷰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어요. 유통 대기업이 이 정도 규모로 지방 투자에 나서는 건 최근 들어 드문 일인 만큼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첫 번째 뉴스에서 본 석유 제품 최고 가격 동결은 중동 불확실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두 번째 뉴스의 미국 패드 금리 딜레마는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올리브영 뉴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있어요. 글로벌 경제는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한국의 대출 이자율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가계 지출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기름값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류비 상승이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비하셔야 해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전환 합반을 검토해 보시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반대로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K뷰티처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지방 투자 확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기업들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경제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복잡해 보이는 경제 뉴스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